가끔 뉴스를 보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크기를 설명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의도가 얼마나 큰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여의도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모든 기준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 사람들이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를 알려줄 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특별시를 붙이지 않으면서도 무슨 구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방에도 같은 이름의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타령을 하는 것 같아 궁금하십니까? 전 실제로 지방에서도 정말 지방으로 손꼽히는 섬 마을 울릉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평생을 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비해 공부를 꽤 했었던 모양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성적이 꽤 우수한 편이라고 알았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군에서 사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공부한 학생들과 비교하면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울릉도 안에서는 대체로 바보 취급을 받았죠. 수능을 친 후 자신있게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써 처음 자취를 시작했으며 도시 생활을 맛볼 기회가 되어 서울은 긴박한 속도로 돌아가지 않는 도시겠지만 그래도 서울 근교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잘 개발되어 있는 편입니다. 동네에 저는 적응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처음에 자취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찾을 때도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짐을 싸들고 왔을 때도 도시가 삭막하고 무서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변화가 물론 울릉도 안에서도 적용되긴 하지만 손가락 하나만 몇 번 움직이면 집 앞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배달되는 도시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분명 오늘 낮에 시킨 물건이 막 저녁에 도착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젊은 나이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뭐 하기 싫어도 대학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었죠. 대학 4년이란 시간이든 부지런 자리든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다니면서 울릉도에 대한 답답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가끔 방학 때 울릉도에 가면 그렇게 심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 앞에만 나가도 몇 시간을 거두니 보낼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마련된 서울이랑 다르게 울릉도는 늘 조용하고 잠잠했으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울릉도에서만 터를 잡고 사셨던 분들이고 울릉도 밖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울릉도에서 관광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울릉도에 그렇게 관광객이 넘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주도처럼 비행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아니었고 사실 그렇게 발전이 많이 되고 구경할 게 많은 섬은 없는 편이에요. 아니었으니까요. 100일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동네였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었죠. 장사가 억수로 잘 될 리가 있겠나요? 마사람들 전부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집은 우리 친정엄마의 손맛 덕분인지 가게가 장사는 좀 되는 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관광객들이 아름다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매출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제일 인기가 많았던 반찬이 우리 친정엄마가 손수 담겨진 노각 김치였다. 제 입만 해도 제일이었다. 제일이었다. 보더라고요. 사업을 하자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고 제발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팔기 시작하면 수급 공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사업까지 확장하지 않으셨죠. 그 노각 김치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소위 말하는 소울푸드 같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늘 하면서도 그 노각 김치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울릉도를 찾아가곤 했었어요. 딱 그 김치만 아니었더라면 울릉도에 발길을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친정엄마의 손맛을 잊을 수 없어 저는 울릉도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매번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기에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노가 김치 맛이 그리워서 시켜 먹어보기도 하고 친정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봐서 따라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친정 엄마의 그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한 건 못 먹을 만큼 맛이 없기도 했고요. 도시에서 사는 삶은 나름입니다. 풍족함을 즐기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울릉도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서운해하셨고요. 물론 내가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지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떨어져 산 것과 다름이 없자니 아유 이제는 울릉도로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의 얼굴이 그리워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해서 마음이 적적하고 그래? 아이야, 울릉도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싫어. 엄마랑 아빠 옆에서 지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장점은 딱히 모르겠고 여기서의 삶이 훨씬 편안해. 일자리도 많고 울릉도처럼 갇힌 느낌도 들지 않아. 나는 여기서 취직하고 싶지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삶의 완전한 의미는 무엇일까? 터전을 여기서 잡았는데 아이가 아니다. 우리 딸의 인생에 너무 간섭을 해서는 안 돼. 다 내 욕심에 옆에 둬야 했던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라. 여기서 내가 뭐래 먹고 살겠니? 우리처럼 음식 장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 력 써놓고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꼭 여기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딱 잘라 이야기를 하니 무척이나 서운해 하셨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울릉도보다는 당연히 도시 생활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저에게 섭섭함을 내비칠 지언정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니 이미 이 생활에 적응을 해버린 저 또한 울릉도에 대한 미련이 없다.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을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죄다 초등학교 친구들이었고 중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어요. 시작부터 친구로 지냈는데 갑자기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제 미래를 위해 울릉도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찌됐든 저는 지게것을 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울릉도에 갈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는 방학이라는 보장이 된 시간이 있었으니까 울릉도에 내려갈 수 있었지만 직장인의 삶이란 전혀 다르더라고요. 다들이 집리 같은 월급을 받자고 고생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까지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기더라. 부모님은 시제가 내려갈 수 없으니 무척 서운해 하셨지만 육지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대견해 하셨어요. 이제 우리 딸은 생겼어요. 그리고 혼자 자취하면서 집안일도 잘할 테니 남자만 있으면 딱인데 말이야.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그러니? 아유, 아직 20대 후반인데 벌써 무슨 결혼. 요즘 도시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안 해요. 자기 일 다 하고 벌만큼 다 벌어놓고 그제서야 결혼하지. 휴, 그러면 너무 늦는 건 아니니 엄마는 손주를 키워줄 준비가 다 돼 있어. 내가 육지로 올라가서 애를 태우고 키워줄 테니까 얼른 결혼해서 애부터 낳아야겠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니야. 도시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연애를 할 틈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회사에서 연애를 하는지 알겠다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애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봐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해봐. 지금 연애를 하면서 언제 마음을 맞출지, 언제 결혼할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적어도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 특히 너처럼 다른 나라에서 혼자 고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래서 결혼 계획은 남자친구가 생겼을 대로 미루기로 해. 엄마야.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 해. 엄마도 피곤한데 일찍 주무셔야 돼.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결혼과 연애에 대해 얘기하는 부모님 덕분에 항상 늦은 저녁에 전화해야 했고 의도적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나는 정신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동료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는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아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때 남편은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고 연애를 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당신을 잘 챙겨주겠으니 나에게 시집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 때도 나를 제일 먼저 챙겨주고 보살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인생에 2번 다시는 이렇게 자상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았으니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집안, 즉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한껏 차려 입으시고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시던 시모선은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저를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은 이미 서울에서 도출하여 직장까지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울릉도에서 장사를 하시고 관광상품을 판매하시고 음식점을 운영하시며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 사업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계셨구나. 아이고, 나는 울릉도 사람들은 전부 오징어를 파는 줄 알았지 뭐야? 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봐도 시골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울릉도 오징어가 맛있고 유명하여 비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을 사람 중에 오징어 잡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만약 모두가 오징어를 잡는다면 울릉도의 오징어 자원은 바닷물 손질로 시작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분이 살짝 복잡해졌지만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당신을 무시하려는 말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도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제주도로 가는 길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울릉도를 드물게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잘 마무리되어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마쳤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문제 아닐 거다만 힘들고 집값 때문에 육지에 오실 수 없는 게 아닐 터이요.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아오셨으니 생활 기반이 그리 쉽게 변할 수 없을 터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울릉도 생활을 매우 만족스럽게 지내시고 계시고요.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대부분 울릉도에 계셔서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쪽 집안이 너무 무너진다면 좀 그러니까 울릉도 집값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촌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서 집안 상황까지 이야기하려니 솔직히 마음이 좀 어색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싫어 보이고 싶진 않았단 말이야. 전 일부러 역으로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고 싶었답니다. 것 같았다. 아내는 항상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그녀의 마음이었나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저조한 태도로 떠났다. 봐라.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육지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영원히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다. 울릉도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거기는 분명히 시골이고 밤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우리 부모님은 그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지만 나는 도시 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 시끄러운 게 훨씬 더 좋았다. 도시 생활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 것 같아서 박수를 쳤고 그 덕분인지 아내도 더는 무슨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저조한 태도로 나간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지 아니면 아내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 것일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공략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부러 애교를 부려서 나의 자세를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도 더는 시골이 촌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후에는 나에 대한 궁금증만 차근차근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예전에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남편과 둘이서 쭉 살아왔다고 했어요. 내가 한평생은 우리 아들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혼자 살게 된다는 생각에 서운해하고 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루트라 우리가 최대한 자주 연락하고 안부 전화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어머님께서도 적적해 하실 것 같아 마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부부로 연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양가 부모님들께 많이 신경 써 주겠어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것은 다르지요. 나는 자주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 아들을 평생 내 손으로 밥 먹이고 빨래해주고 그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나는 쭉 혼자 살아야 하지 않겠니요? 집에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너무 아깝지 않겠니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제 자식 다 키우고 그동안 고생하신 거 여유롭게 생활 즐기시면서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100세 시대인데 아직 어머님 해보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언제까지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머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을 즐기세요. 나는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고 챙겨주는 것이 내 취미이자 특기이자요. 내가 원하는 내 노력, 생활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무딘 건지? 자꾸 되물어도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딱 잘라서 말하자면 나는 우리 아들을 참가 보내고 따로 살고 싶지 않다. 학과를 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순간 놀라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 남편도 그동안 시달렸던 건지 뭔지 얼굴에 그림자가 싹 들리우더라고. 만약 남편도 함께 마음이 잊었다면 저에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합가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 애초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용기 있게 시어머니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도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합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수십 년을 따로 살아왔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니까 적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 부부끼리 맞춰가며 하는 동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그러니 그냥 살다 보면 다 맞춰지는 거지? 원래 부딪혀봐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랑 같이 사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처음부터 같이 사면서 다 같이 맞춰가야죠. 응, 적응도 빨리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허락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라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작부터 합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신혼인데 그건 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신혼은 신혼답게 저와 그이 단 둘이서만 알콩달콩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서운해하면서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소용없다고 궁시렁거렸지만 어느 누구도 신혼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무슨 꼴을 당하려고 거기다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 하고 싶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요? 벌써부터 시집살이 정립되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 거죠.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스튜디오 촬영이다 뭐다 전부 제 남편과 함께 발품을 팔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했어요. 꼭 돈을 주고 해야 하냐? 드레스는 왜 이렇게 비쌌냐? 거기다가 우리를 보고 웨딩 촬영을 동네 사진관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 사진관이 벌써 영업한 지 25년이 넘었다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사진도 다 여기서 찍었어. 사진 얼마나 느낌있게 잘 찍는지 몰라서 그래 아름다운 사진을 복사할 수 있는 대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웨딩 촬영하듯이요.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아예 정말 어른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시어머니는 합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슨 준비에 딴지를 걸었는데 저는 그래도 웃는 얼굴로 거절을 하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신부들의 축제, 여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제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시어머니가 참견을 해도 제 멋대로 할 거라 다짐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 번뿐인 결혼식이 두 번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도 결혼식 준비에 맞춰서 울릉도에서 육지로 오셨고 오신 김에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서울경 시켜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엄마는 여기 살으라고 집을 사준다고 해도요. 못 살 것 같지만 바다의 짠내가 싫더라도 울릉도가 최고다. 이 말이야.
아무튼 우리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꽃길만 걸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김서방이 보여주는 든든한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어. 결혼식을 앞두고 우울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축복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든 남편과 믿음을 쌓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평생 함께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보듬어 주기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만 학과를 거절한 제게 뾰루퉁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신도 다녀왔고 이제 정식으로 둘이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것이에요. 신혼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결혼 생활은 평일에는 함께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카페를 가거나 영화를 보며 여유롭게 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상상은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서 억지로 머물고 계시는데 혼자 찾아오시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남편이 외가를 해서 외로워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는데 그 강아지까지 시어머니가 동반하여 오시네요. 어렸을 적에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든 강아지든 무척 두려워하는데 시어머니가 매번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은 좋은데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작은 강아지라도 물린다는 생각에 매우 불편합니다. 좀 두고 오지 마세요. 너는 아기를 두고 외출할 수 있나요? 나한테는 내 옆을 지켜주는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민기가 얼마나 순한지 알아? 물론 작아서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작은 개라도 물 수 있고 무엇보다 저놈의 강아지는 완전히 지랄견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변에 개를 키우는 집이 없어서 조용조용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개를 데리고 오니까 개 짖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다들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답니다. 게다가 똥 우주를 어디든지 내뿜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동물이라도 하나 입양해야겠어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무엇을 키워야 우리 시어머니에게 단단한 위협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역시나 개나 고양이는 죽어도 좋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만만한 동물이 뭘까 하다가 햄스터나 기니피그 같은 것도 알아봤는데 그런 동물들은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비로운 행동을 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 애완동물 카페를 찾아보던 중 애완용 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도 조절만 잘 해주면 쉽게 키울 수 있고 독이 없어서 물려도 상처만 조금 난다고 하더라고요. 먹이만 던져주면 되니까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뱀을 분양받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우리 안에 두고 꺼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역시나 괜찮아 하더라고요. 찾아오는 주말만 되면 일부러 거실 바닥에 풀어두고 예쁘게 꾸미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을 즐겨요. 아니요, 이 시큼한 거는 뭐냐면 뱀이에요. 도대체 도시에서 왜 뱀이 나와?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소방차를 부를까? 치워주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데? 어머머머머, 왜 뱀이 나온 거야? 여기 아파트가 무슨 일종의 시골 깡촌이야? 아니, 시꺼먼 뱀이라고. 저거 독이 있으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애완용 뱀이라고 상상도 못한 시어머니가 집에서 뱀이 나왔다고 하면 뉴스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들갑을 떨다가 일부러 태어났다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애완용 뱀이에요. 제가 평소에 꼭 뱀을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이름도 짓었어요. 어머님, 우리 강아지가 미키니인데 우리 뱀 이름은 스네이키예요. 뭐라고 키울 건지요? 뱀을 키우겠다며 분양받아왔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얘야, 나 씹혔어. 발목, 내 발목, 어떡해? 이게 독이 아니야? 빨리 구급차 불러줘, 빨리. 나 죽겠어. 흥실 가야 한다고. 에이, 우리 스네이키, 독이 없는 애완용 뱀이야 어머님.
내 민키가 물리는 것보다 상처도 덜 받고 덜 아플 거려. 그냥 마데카소를 바르면 괜찮아요. 서랍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번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심한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대놓고 말은 못하고 제 속은 얼마나 시원할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민키를 데리고 올 때마다 스네일키를 풀어두고 있었더니 민키가 경계심에 가득 차서 기가 죽어 가만히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기 바빴어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받아들인 것 같았나.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민키를 어느 날부터 데리고 오지 않으셨다. 나중에는 신혼집으로 빛나던 와중에 갑자기 끊어버리셨다. 그래도 아마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또는 뱀이 너무나도 싫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너무 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뱀을 키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시위하러 뛰어들어가려고 뱀을 키우기 시작해도 아무리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셨어. 아들 집에도 마음 놓고 놀러 갈 수 없어. 내가 어릴 적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해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지? 어머님이 뱀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개를 싫어하지 않아.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매 주말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나들이도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걔한테 물려받은 게 언제인 일인데 아직도 무섭다고 그래? 당신은 몇 배나 큰데 그런 귀여운 개를 밀어내는 건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집 같아. 다 컸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미니한테 잘해주려고 해봐. 우리 엄마가 미니를 끔찍하게 아끼는 거 알잖아. 당신도 같이 아끼면 상대도 좀 좋아할 텐데. 내가 당신과 결혼했지 어머님과는 결혼하지 않았어.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사람한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연애할 때는 무조건 내 편에 들어줬으면서 남편은 연애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계속해서 화가 나면 시작했어요. 트라우마가 쉽게 고쳐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걔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죽게 하겠어요, 그때. 뜻밖의 하늘이 도와주는지 뭐지. 뉴스에 어린아이가 개에게 물려 상처 입었다는 내용이 나오자 시작됐어요. 남편과 나는 기이한 타이밍에 기침을 했고 기세등에서 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느라 여운이 남았어요. 남편은 큰 성인이 발로 차기만 해도 개가 날아가 버리니 무섭다고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몰래 뒤통수로 욕을 퍼부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뱀 때문에 신혼집에 오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던 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신혼부부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입을 덮고 자면 자연스럽게 화해도 하고 그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부부에게 축복이나 다름없는 새 생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후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신 노가 김치가 아른아른거리고 당기고 미치겠다고요. 친정엄마는 울릉도에 계시니까 부탁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늘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못 오시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께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임신하고 나니까 나 엄마가 해준 노가 김치가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있지요. 엄마가 해준 간장게장도 정말로 맛있는데 그것도 먹고 싶고 지금 딱 뱃길이 잠잠한 식욕이요. 아니야, 날씨가 좋으니까 노가김치를 가져다 주는 게 어때?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 임신했다고 해서 이 딸리를 먹고 싶다고 해서 당연히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하고 해줄 수 있지 않겠니? 하지만 조금 불안했어요. 겨울이고 언제 날씨가 바뀔지 모르고 겨울바람에 파도가 조금 거세게 친다면 백일이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울릉도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겨울에는 바다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투정을 부리면 친정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가김치에 간장게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친정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오실 때 맞이해주려고 바쁘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는 오시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 배가 엄청나게 당기듯 아팠더니 혈이 딱 비치진 않았어요. 매우 놀라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산부인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혈이 비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고 얘기하며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날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들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깬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야, 장님 오신다면 모님도 오시려면 아직 멀었잖아. 갑자기 왜 산부인과? 저는 자야 해요. 지금 졸려요. 아니야, 지금 혈이 딱 비친 거야? 만약 우리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지금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약한 날짜가 아니라서.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어 보이고 어머니께서 오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에게 계속 물었지만 취해버린 것 같은 이 나쁜 놈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고국이 바쁘다 고만할 뿐이에요. 오래 고민을 하며 서울에 친정엄마가 찾아오기 힘들다는 것도 아시지 못하시고 신혼집을 찾아오는 것도 괴롭지만 이미 출발하셔서 곧 도착하시는 시간이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자는 남편의 귀를 붙잡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혼자 이 택시를 타고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집을 지키세요. 우리 엄마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세요. 까먹지 말고, 알았죠? 나 돌아올게요. 그래도 남편이 집에 남겨야 할 텐데 친정엄마가 찾아왔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마음을 한시름 놓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산부인과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약자들 사이를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 대기를 해놓긴 했는데 대기만 3시간을 했지 뭐예요.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라는데 무슨 산부인과 대기줄이 이렇게나 긴지. 다들 에나로이 병원에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산부인과에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엄마 올 시간이 다 되었을 텐데. 아니, 이미 지났나? 엄마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지금 엄마와 함께 계셔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문자를 남기고도 남편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졸리면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안정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이 될 일은 희박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올지는 모르는 거라고 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집으로 택시를 타고 조심조심하면서 도착했는데 친정엄마가 집에 도착했어도 남을 시간이라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외쳤어요. 엄마, 엄마 왔어. 나 엄마가 요즘 반찬 먹고 싶어서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뭐 해왔어? 들고 오느라 무거웠지만 혼자 흥얼거리며 들어갔는데 기다렸던 친정엄마는 없고 시어머니만 계실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아니세요? 어머님이 어째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오시려고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고개로 식탁을 가리키시는 거죠. 거기에는 친정엄마가 싸온 듯한 반찬들이 바글바글 놓여 있었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애써 콩닥거리는 마음을 참고 시어머니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어디 가셨나요? 뭐, 앞으로 구경이라도 가신 건가요? 아니면 방에 계세요? 아, 장모님이 가셨어요. 오늘은 그냥 반찬만 주러 오신 거라고 울릉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냥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도 될 거예요. 그거 반찬만 넣어 놓으면 되겠다.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몇 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울릉도에 돌아가신다고 하셨다고 해서 여기서 거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엄마가 쉬지도 않고 바로 가실 리가 없는데 가셔야겠죠. 아니, 이상하잖아. 지금 다시 배 타러 간다고 해도 말이야. 배편이 끊길 시간이라서 울릉도에 갈 수 없을 겨울이라서 배편도 일찍 마감된 말이야. 근처에 못해서 하루 보내시고 가시려나 보지? 아이 나도 몰라. 그냥 가신다고 하시더라 사라지셔서 나도 모른다고 자세하게 물어볼 틈도 없었어. 제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휴대폰을 늘 달고 사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셨는데 그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냥 부주의하게 이동 중이셔서 전화벨이 울린다는 것도 모르시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음이 찝찝했어요. 서울 지리도 잘 모르시는데 굳이 피곤함을 이끌고 울릉도에 가시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매번 전화 좀 잘 받으시라고 조언했지만 항상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답답했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울릉도에 가신 친정엄마께 도착해서 전화를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휴대전화를 계속 붙잡고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8시가 돼도 전화가 오지 않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가기로 했다며 일어섰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우리 친정엄마를 좀 모셔와서 오고 싶었지만 싸우기 싫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는데 번호를 잘 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좀 세서 받았어요.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으니 다짜고짜 병원지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남편이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났나 싶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병원에서 왜 전화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우리 친정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셔서 무섭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함이 있던가요? 그거는 아니래요. 왜 병원에 계신 거죠? 어떤 사건이 있으신 건가요?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환자분께서 길에서 쓰러지신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지금 응급실에 계시게 됐습니다. 응급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수술 진행을 위해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밤 9시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처음에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빨리 오라고 하셔서 신속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는지 택시 운전사도 걱정하시는 듯했고 대답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긴장하여 손만 떨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마음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울릉도로 떠나신 분이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깨어나지 못하다 1시간 반 전에 깨어나서 나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병원 측에서 받았습니다. 빙판길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꼬리뼈가 다친 것 같아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파편으로 보였습니다. 이 뼈를 정렬하고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자가 골목길에서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많은 시간을 누워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인이 신고를 한 것도 꽤 늦은 시간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동상이 손발에 생겼다고 합니다. 치료도 함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울고 싶지 않았음에도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반찬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는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엄마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토로했죠. 다친 게 엄마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엄마가 그렇게 우리 집에 왔으면 자고 가야지 왜 울릉도에 바로 가겠다고 서두르다가 이런 꼬리를 쫓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엄마의 나이에 꼬리뼈 수술을 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진짜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아휴. 김서방이 자기 피곤하다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나는 어떻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쉬라 할 수 있겠어. 문 앞에서 박대할 뿐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엄마가 순간 머리를 다쳤을 것 같아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꼬리뼈에 손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부위는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중에 제 남편이 친정엄마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 앞에서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해서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때 더디에 가셨어요. 엄마를 모셔다 오라고 들렸는데 왜 왔단 이유가 어쩌다 나가셨냐. 그리고요. 엄마 식사하러 나가겠다 나편 맛있는 거라도 샀다 임신방 거 못국이 웬 먹어 어디 가끔이 닌 그기 가져갈 때 사 먹다요. 그거 좀 참으면 더 맛있는 거 있고어는 언제 오나온 엄마의 문을 열라고 했는데 피곤하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이냐고 제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아, 장모님은 그 사이에 그것을 를 들었어요. 나 참. 아니 어제 내가 과음도 했고 말이야. 우리 엄마도 와 있는데 장모님까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다음에 오시라고 했어? 어차피 당신도 반찬만 받으면 장땡이었어. 반찬 먹고 싶어서 장모님 부른 거였잖아. 반찬은 내가 다 받아왔잖아. 나 지금 병원이야. 당신이 쫓아낸 우리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꼬리뼈가 아스라 있다기에 기절까지 하는 바람에 추운 곳에서 하염없이 누워있다가 동상도 걸렸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갔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엄마의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는 동안 소식을 전달받은 아버지께서도 급히 육지로 올라오셨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잠잠한 후 양심에 찔린 듯이 꽃다발과 음료수를 살며 병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리셨습니다.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저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릴 때 약을 먹었나?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너희 가족만 가족이고 저희 식구들이 뭔가? 남들보다 못한 사이냐고 울릉도에서 밥을 싸들고 간 사람에게 너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뺨을 날리고 머리를 치고 정강이와 팔을 차며 아버지께서 분노를 토로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쩔 말이겠어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라고요. 죄송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거기에서 배울 줄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꽤 괴로운 상황이라서 남편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인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친정엄마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 제가 갚아야 하는 현금이 있는데 화를 풀며 남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일도 힘겹지 않을까요? 친정엄마가 병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3개월 동안 그리고 엄마가 퇴원하는 날 임신 8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떠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울릉도로 간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못 보게 될까 걱정이 들어서요. 이런 케이아스 내 생각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는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임신 8개월이면 아들이나 딸이 언제 나올지?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아닐까요? 울릉도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엄마가 회복 중이니까 당연히 엄마의 식당을 내가 돌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구의 덕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말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입을 열 한 가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서울에 가던 병원도 있고 이야기가 맞는데요. 아이를 낳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울릉도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샘추위도 지나가겠죠. 봄이 오면 울릉도가 정말 예쁜데, 그래서 여기서 태교도 좀 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전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네요. 잘 됐네요. 친정 부모님께서 육지에 오시는 것도 힘든데 애를 실컷 보여드리고 갈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부인이 있나요? 그냥 시골 같은 곳에서 위생 개념도 없이 출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데 모든 걸 다 살포시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글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이 울릉도를 찾아왔지. 뭐랄까, 어색하게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찾아왔는데 다들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사도 몸 회복은 잘 되셨나요? 며느리가 울릉도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도 휴가 내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먼 길로 오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어요. 제가 문전박대를 당해 꼬리뼈가 다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디로 사돈도 한번 봐주세요. 당하고 계시나요? 어머니께서 누나를 꾸짖으시며 당황해하자 팔짱을 끼고 계셨던 남편을 향해 아버지께서도 조언하시며 사위가 왔으니 이번에는 좀 도와야겠네요. 보험 준비 때문에 할 일도 많더라고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과 시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처절한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찬 정도는 하실 줄 아시겠죠? 식당에서 겉절이를 만드는데 오늘은 조금 도와주시고요. 사위는 장작을 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 지붕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수리해와야겠네요. 그런데 둘 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군요. 걸 한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반찬 사 먹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학창시절에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맨날 밖에서 군것질하고 왔다는 정도로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옆에 편안하게 누워서 겉절이를 만드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퍼불다. 아이고, 사도원 거기에 가면 그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망한 것 같아요. 재료도 못 쓰게 만들었으니 완전히 손해야. 이거 다 돈 주고 물어내고 가세요? 아니, 정말 답답하시면 사돈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제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아,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다 했을 텐데. 그날 피곤하다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반찬만 두고 가라고 말했잖아.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고 남편은 덜덜 떨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밧줄에 몸을 메고 지붕을 수리했어요. 장작도 패고 지붕도 수리하느라 허리가 나갈 것 같다고 하면서 파스가 없냐며 저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뱃길이 떡하니 막 켜버려서 겁먹었어요. 하루 이틀만 봐서 육지로 나가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꼼짝 못하게 돼서 며칠 동안 고립 상태에 있다는 말에 사색을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럴 때다 싶어서 완벽하게 그 둘을 부려먹기 시작하셨고 옆집이나 뒷집 따위는 없이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정들을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일 때마다 참견을 하시며 소리를 아주 퍼붓고 둘 다 엄청 피곤했는지 밤 9시만 되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배가 열리면서 저도 출산 준비를 할 겸 친정에서 푹 쉬었으니까 육지로 나가는데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가 너무 철이 없이 굴었던 것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만큼 육지로 가서 며칠 있으시겠죠? 됐네 라고 했어요. 내가 그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하게 되면 어떡할지 대비해서 말해주자 엄마가 핀잔 섞인 말을 하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고개도 못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외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있는 힘껏 되받아치기로 했어요. 제가 해드린 바에 다음은 수정된 한국어 글입니다. 짜증내 주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다가 출산이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 모두 육지로 오셔서 현재는 친정집에서 남편에게 구박을 주며 저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며 몸조리를 도와주실 삼촌도 울릉도로 오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눈치밥을 먹는 남편과 우리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내 속이 차분하지 않았던 어떤 때, 한 번만 더 집안을 무시하면 큰 코를 다치게 만들어 버릴 만큼의 분노가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